이분들의 통찰력으로 취재 편의점이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시사인 김은지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첫 방송이 뜨거웠습니다. 좋았어요? 예, 네. 특히 구교영 기자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이다. 이분 왜 그냥 놔두냐. 너무 늦었다. 네, 구선배한테 업혀가는 방송으로. 전혀 아닙니다. 네, 본격 상생 방송. 네. 예, 저희가 품앗이 방송으로 이름을 정했는데요. 구교영 기자 버전 저희가 너무 재밌었어요. 자, 하얀 카메라 보고 네. 하시고 김은지 기자 준비해 주시고 저희가 새 방송을 동시에 여러분 응원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방송 소개, 인사드려. 코멘트하는 거죠? 코멘트. 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시작합니다. 와. 이 방송을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네. 설정까지. 그 구독, 좋아요 할 때 착오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경향TV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 들어와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경향TV가 저희 방송의 모회사거든요. 경향신문. 그 경향TV를 구독하셔야지 우리 정치 비상구를 구독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경향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자, 김은지 기자 나갑니다. 네, 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와. 저도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시사인, 그리고 경향신문, 그 두 개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알찬, 정말 알토란 같은 정치 비평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제가 진짜로 네. 우리 취재 편의점의 영향력을 체감을 했어요.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출연을 했는데 네. 그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예. 저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학창 시절에 예. 논술을 배웠습니다. 예. 논술 누구한테 배웠냐면 친구 엄마한테 배웠어요. 근데 친구 어머니가 지금도 학원을 운영 중이신데 예.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네 일 찾은 것 같다. 어머. 칭찬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와, 감사하게 답장까지 진짜요? 드렸습니다. 네. 예, 친구 어머님이자 논술학원 논술학원 선생님. 네. 예, 학원명을 직접. 밝힐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자보다 이게 낫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러면 좀 안 되고요. 예. 방송이 좀 뭔가 적합해 보인다. 여기 나온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네. 그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구교영 기자 댄스 한 거 제가 어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 10만 축하 기념 댄스죠. 10만 축하 기념 댄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어는 구교형입니다. 김은지 기자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네. 예.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설명이 필요 없는 기자.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두 기자님과 함께 정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네. 어제 그 고향인 부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내세우면서 신당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은 광주에 가서 5.18 묘역, 민주묘역 참배 예정인데요. 그리고 목포 등등 해서 서울에서 또 실질적으로 신당 창당 행보를 이제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어제 그 창당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 또 기자들은 행간의 의미 깊이 살펴봅니다. 자, 우선 구교영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그 어제 부산 민주공원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게 하나가 있고 네. 그 전날에는 그저께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계신 예. 그 봉화마을 가서 참배를 한 다음에 또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요 두 날을 종합판으로 좀 봐야 된다. 그 행간을 읽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눈에 들어온 단어가 불쏘시개라는 단어입니다. 예, 불쏘시개. 불쏘시개 단어 어떻게 얘기했냐? 그저께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네.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가 하얗게 타더라도 걸어가겠다고 했어요. 예. 결국 그거는 기본적인 상황 인식과 본인이 총선을 앞둔 본인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불쏘시개라는 거는 나중에 불이 활활 타기 위해서 자기를 죄를 만들고 태우는 겁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야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제가 겁니다. 사직생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태도 인식을 보여주는 건데 예. 그게 왜 그런 거냐. 기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총선 출마를 포함해서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네. 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본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맞아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항소하고 상고하는데 법률심과 사실심이 있습니다. 네. 1, 2심까지는 사실심이에요. 사실관계를 다퉈요. 예. 그러나 대법원에 가서 상고한다는 얘기는 법률심이에요. 예. 법리 오인만 다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옥고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분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남겨진 시한이
얼마 안 남았다. 기본적으로 시한부 정치 인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불쏘시개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예. 내가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완벽하게 소멸하겠다는 얘기를 던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 다음날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예. 싸우는 정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보다 더 빨리 강하게 싸우겠다고 맞아요. 했어요. 강소정당. 강소정당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 강하다는 게 중요한 예. 건데 작지만 강하다는 예,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산화를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죽겠다. 네. 강하게 싸우겠다. 누구를 향해 싸우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싸우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포문을 열었죠. 그 네 가지 발언을 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첫 번째,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해라. 카톡 열어라. 그렇죠. 예. 카톡 열어서 손준성하고 무슨 대화했는지 공개해라. 예. 손준성을 승진시킨 배경을 설명해라. 예. 김건희 여사랑 카톡을 했던데 예. 디올백과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네 입장을 설명해 이렇게 얘기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결국은 사실 아시겠지만 조국 장관이란 분은 학자시고 맞아요. 그 법대 교수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아시지만 선비풍이에요. 예. 참여연대 같이 근무해 보셨잖아요. 이렇게 예.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본인이 예.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네. 결국은 불쏘시개와 싸우는 정당의 두 가지 키워드에 네. 본인 모든 게 담겨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문학적인 설명 플러스 뭐 문청이셨을 것 같아요. 사실 문학 잘 안 읽었습니다. 댄스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댄스하는 제가 댄청. 조금 아는데요. 좀 알아요? 네, 랩하는 청년, 댄스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뭐라고? 랩하는 청년, 댄스하는 청년. 랩하는 청년? 랩청, 댄청. 왜냐면 같이 저희가 예. 대학 시절에 예. 같이 정치학 책 읽는 모임을 같이 했어요. 두 분이? 인연이 깊습니다, 저희가. 와, 네. 아니 저희 몰랐어요. 이런 인연이 네. 깊으신 분인. 여기서 적어도 이렇게 만날 줄 문청은 몰랐어요. 아니다. 네, 문청은 아닙니다. 문학 안 읽었어요. 문학 안 네. 읽었다. 네. 땡청이다. 10만 댄스 영상이 뭐 예사롭지 않지 아,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예, 그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백브리핑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힌트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네. 이제 특히나 사실 기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 신당 창당 외에 이제 그럼 조국 장관이 출마하냐라는 그렇죠. 여부이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한 힌트는 어제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전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네. 한 윤석열 1대1 구도 만드는 것이 네.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본인도 거기에 이제 노력할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말인즉 적어도 지역엔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비례를 어떤 식으로 참여하느냐라는 문제로 모든 관심이 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반윤석열 1대1 구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민주당 주도로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과 어떤 식으로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 구도에 어떻게 이제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격 지원을 하는 것인지는 네. 많은 관심을 가질 텐데 네. 적어도 어제 박홍근 이제 민주당 의원이 이제 비례연합정당 관련해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울퉁불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도 어제 오후부터 쭉 취재를 해봤더니 민주당 내부는 그렇게 뭐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국회의원들 단텔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민영배 의원만 조국 교수 응원을 했다는 거죠? 응원을 하고 네. 나머지는 다 침묵을 하더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중도 표심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일종의 이제 조국 심판론이 등장하면서 또 국민의힘 또 김경률 비대위원 뭐 윤석열 대통령은 말을 안 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마나 세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역공당할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우려하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장관이 하얗게 타더라도 내가 제가 되겠다. 네. 아주 시한부 정치 인생에서 불꽃같이 살겠다. 네. 어떻게 싸우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네. 김문지 기자가 분석한 대로 어쨌든 간에 비례 정당에 조금 네. 더 무게중심이 실린 것은 맞는 거야. 신당의 방향 네. 자체가. 예. 하지만 저는 차후에 정치라는 게 생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런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출마지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출마지가 있다. 네. 어딥니까? 부산 사상입니다. 부산 사상. 네. 왜 부산 사상이냐? 예. 부산 사상이 지금까지 역대 총선을 예. 기존 그 21대 포함해서 예. 5번의 총선에서 예. 민주당이 이긴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예.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대 총선 때 2012년에 예. 부산 사상에 나와서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부산 사상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험지예요. 네. 그런데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인물 볼륨이나 여러 가지로 비춰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필적할 만한 후보는 부산에서 조국 전 장관밖에 없어요. 네. 물론 거기 지역위원장에 배재정 전 의원이 네. 계시긴 하지만은 그 부분은 얼마든지 설득과 화해와 여러 예. 가지 양해를 통해서 예. 뭐 타협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왜 이 지역을 추천드리냐? 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이 지역의 국회의원 누군지 아시죠? 예, 장제원입니다.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라고 한 분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측근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윤핵관입니다. 윤핵관이죠. 네. 그리고 어제도 우리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민심 그 대토론회를 했죠. 네. 그만큼 PK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뭐 PK 엄청 퍼붓고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지난번에 그 전원 문제로 해가지고 예.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여론이 안 좋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도 측면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부산 민심을 뭔가 좀 들었다 놓을 수 있는 반전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부산 사상에서 네. 출마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양지가 아니고 험지기 때문에 네. 민주당 안에서도 그분이 네. 기본적으로 자력으로 뭔가 필승의 의지만 있다면 네.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무공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사실상 우리 구 기자님이 부산 사상 가라. 예, 얘기를 기사를 하고 하나 있어요. 만드신 것 예, 같아요. 기사를 하나 만들고 예. 있어요. 조국 부산 사상 도전설, 막 이렇게. 예. 아이, 김은지 이렇게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원하고 나더니 손이 떨리네요. 너무 세게 너무 센 얘기했나? 얘기했나요? 예. 아니요, 저는 충분히 네. 그 한번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길을 나섰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토가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더 많은 상황이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를 따져보자면, 일종의 그걸 원죄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본인이 더 고통을 그렇죠. 받는 이런 네.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되치기를 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는 지점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센 도전을 하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역시 정치적 생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이 더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 벨트라고 해가지고는 거기에 굉장히 이제 힘을 주기 맞아요. 시작했다는 예. 거죠. 서병수 의원이 전재수 의원 지역 예, 예, 붙겠다라고 하든지 또 조혜진 김태호. 의원은 지금 김정호 의원 지역에 네. 붙고 그리고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현역과 붙겠다. 김두관. 예, 김두관 예. 의원과 붙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PK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텐션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예. 이 구도가 지금 이제 도움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실 부산 정가 취재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은 네. 드는데요. 예. 적어도 이제 말씀처럼 험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말은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 이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네. 작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기자들과 밥자리에서 만나면 그래서 조국 장관 어디 나간대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예.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서울 관악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상대적으로 민주당한테 우세한 지역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때 조국 장관은 거기 살고 계시기도 했고. 네. 그런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이제 가서 치열하게 전투해야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또 조금 다른 여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민주당 어제 저는 저녁 밤 늦게까지 전화를 돌려서 취재를 해봤더니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때 했어야 됐다. 언제? 2020년도에. 민정수석 끝나고 나서 법무부 장관 하지 말고 부산에서 출마해라. 어? 부산에서 출마해서 정치를 시작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럼 출마는 아니고 나는 그냥 마지막 필생의 업으로 그냥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개혁 이거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길을 틀었던 거다. 그때 꼬였다. 이제 그때 그랬다가 이제 오히려 출마를 더, 했어야 돼. 예. 근데 왜 이제 와서 출마를 하냐.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느낌 모르냐. 이제라도 지금 그 검찰개혁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 적극적으로 해서 민주당의 왼쪽 사이드, 그러니까 민주당의 진보 블록을 좀 책임지면서 강도 높게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검찰 정권을 향해서 세게 싸우면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에게 큰 자산과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구도를 바꿔버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저도 합니다. 그 장 기자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겉으로는 중도층 표심 이탈이나 이런 문제를 우려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조국 신당을 통해서 얻는 반사 이익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유무죄 판결이 안 나온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물론 큰 기자회견이라든가 공식 석상에서는 언급을 하지만 사적인 자리라든가 뭔가 기자들과 마주쳐서 질의응답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최대한 아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대신해 싸워줄 싸움 딱이 필요하고
하고 그건 기본적으로 유죄 판결을 통해서 뭔가 다 얻어맞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불쏘시개론이고 그게 싸우는 정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장 기자님 말씀한 대로 민주당 안에 민주당 바깥에서 그 왼쪽 블락을 맡아서 그 싸움닭 역할을 해준다면 네. 그리고 매일 주구장창 김건희 여사 얘기하고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뭔가 이제 중도층 표심을 끌어들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일 그 얘기만 하기가 불편하거든요. 네. 그러나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충분하게 선거에서도 예. 비례대표도 일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선거는 구도 싸움이지 않습니까? 특히 총선은 그런데 이 프레임이 어떻게 짜지느냐에 따라서 여론이 확확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기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또 도래하고 있어요. 기사 한 줄 어떻게 쓰느냐, 방향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확확 달라진다. 그 지난 선거 때 열린민주당 모델 있잖아요. 열린민주당 모델로 조국 전 장관이 좀 자리를 잡으면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그때도 그때는 한국에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종의 몰빵론 뭐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더불어 시민당 이거 다 찍자. 열린민주당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래서 좀 중간에 지지율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네. 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당시 왜냐면 이해찬 대표가 아예 이제 민주당의 실제 적자인 정당은 여기다라고 이제 캠페인을 했었기 때문에 딱 규정을 했어요. 물론 저도 그때 한국에 없긴 했습니다. 그랬다. 맞아. 그때 예. 미국에 있었네. 예. 네. 존재하시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판에 이제 확 꺼졌다라고 하는 게 있긴 한데요. 근데 네. 이번에 상대적으로 비례연합 정당의 규모가 그때보다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아예 대놓고 주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이제 그때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견이 있는 게 네. 기본적으로 조국 신당이 어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밝힌 대로 지향하는 건 강소 정당입니다. 강소. 그러니까 열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열린민주당 지난 선거에서 득표율이 얼마입니까? 세석? 5.42%입니다. 네, 5.42%로 준연동형으로 해서 세석 가져간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의 기준점은 열린민주당 정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례정당으로 네. 세석만 얻으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왜 민주당이 왼쪽 블록에서 선거를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네. 기본적으로 세석을 얻는 데는 충분한 표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당을 찍을 사람들은 네. 지금 뭔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더 불편한 네.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뽑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뭔가 조국에 완전히 이입해서 네.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서초동 앞에서 조국 사수를 외쳤던 사람들 중에서 네. 남아있는 소수 생존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득표 전략을 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아젠다나 이슈를 가지고 조국 신당이 승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기존의 자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사법 처리된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가 네. 검찰 개혁의 이슈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표심을 유도한다면 제가 네. 보기엔 5%도 네.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연장선상의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비례 명부를 쓰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렇죠. 비례. 순번에. 근데 예. 지금 보면 예. 뭐 임종석 실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네. 정부의 탄생에 기여한 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책임 추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보면은요. 예.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네.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강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예를 들면 원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검에서 기소를 해서 예. 문모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항소심이 사실심이라고 말씀드리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예, 예. 법률시민 대법원에 가도 무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저 같으면 예. 그런 사람을 1번으로 씁니다. 네, 예. 충분히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무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명부만 잘 쓴다면 예.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강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예. 충분히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소수의 득표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략계위원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했던 이야기가 만약에 실제 실현이 되면 예. 구경 기자의 어떤 예언이 맞췄다. 예, 예. 예. 아니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저 김은지 기자님께 이거 좀 여쭤볼게요. 당장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조국 흑서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국 전 장관 너무 땡큐다. 이분이 나오면 국민의힘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도가 그러면 조국 심판론 일종의 뭐 조국 대 윤석열 이런
이런 구도가 잡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런 주장.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 저는 똔똔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네, 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 부분 표는 다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도 이미 좀 반영된 표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도 이제 이것도 이미 다 반영된 이슈니까 넘어가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이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구교훈 기자 말대로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의 따라 표심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정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아마 민주당 계열 정당을 찍을 가능성이 크시거든요. 네. 게다가 이번에는 특히 비례연합 정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집토끼로서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좀 표집된 것들이고 예. 결과적으로는 이번 선거가 특히나 최근 들어선 더욱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제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네, 보이고 네, 있잖아요. 네. 예. 특히나 민주당이 추세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수도권은 몇백 표 차이로 이제 접전일 가능성이 큰 곳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지금 막 공천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뭐 민주당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일종의 이제 그 친문과 친명이 지지층이 갈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수도권 지역들이 많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조국 신당은 아까 컨셉을 밝혔지만 네.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네. 존중한다고 했고 맞아요. 그 과정이나 절차에서 민주당이 우리를 무시하든 말든 간에 네. 민주당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네. 파란 넥타이, 파란 셔츠, 그렇죠. 파란 예. 양복이에요. 어제 그 드레스 코드에도 예. 명확하게 민주당 지향성을 맞아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결절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송영길 신당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지향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예. 송영길 신당 같은 경우에 정치 검찰 해체당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는데 그렇죠.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싸우기가 더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송영길이라는 사람의 출신 성분이라든가 네네네. 지역적으로 예, 예. 여러 가지 정치 이력 같은 그렇죠. 거에 비춰봤을 때 또 이제 그래서 사실 둘이 합쳤을 때 비례정당 득표에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조국 그 전 장관의 가장 큰 시험대는 네. 곧 있을 송영길 신당과의 그런 여러 가지 합종 연횡의 문제. 결국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비례연합 정당에서는 네. 조국 신당만 어제 박홍근 단장이 얘기를 했지만 네. 송영길 신당도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바깥에 있는 두 정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지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선택이 사실은 네.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하고 손을 잡을지 말지 그렇죠. 조국 송영길이 손을 잡고 신당을 하면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조국 조국 송영길. 제가 새롭게 나온 속볼 좀 보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국민의힘 단수공천에 나왔네요. 아, 예. 단수공천에 나왔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국 송영길 두 사람이 합쳐서 신당을 했을 경우에 시너지가 날까요? 아니면 대중들한테 오히려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다 반영된 것들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거기 찍으실 분들은 거기 찍으실 것으로 고정된 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싫어서 더 확장력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아니다.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예, 들긴 합니다. 확장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을 존중하는 본인들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다 해라. 우리는 비례해서 의석을 소수를 하겠다. 그래서 강소 전략, 강소 정당 컨셉으로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왼편에 서겠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겠다. 누구를 향해서 윤석열, 한동훈, 심판론을 향해서 이런 정도로 정리를 좀 네.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뭐 그 속보의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예,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지역이 지금 송파라든지 이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박정훈 전 TV조선 앵커가 단수공천을 단수공천 받았고요. 됐어요? 예, 그리고는 태용호 의원도 이제 구로에서 단수공천 받았다라는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용호 의원이 서대문 갑에서 단수공천 받았습니다. 권영세 의원도 용산에서 단수공천을 받았고요. 네.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서초구에서 단수공천을 받아서 사실상 뭐 당선 확정 정도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선 들고요. 확정. 근데 만약에 지금 박정훈 앵커가 TV 어쨌든 뭐 네. 채널에 있다 TV로 네.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만약에 신동우 앵커까지 되면은 뭐 사실 특정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두 명이나 이렇게 공천을 예. 받는 상황이 예. 될 건데 요거를 또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그런 봐야 될 부분이 것 있을 같기도 같습니다. 하고요. 예. 근데 뭐 말 나온 김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앵커 하다가 오늘까지 기자 하다가 내일부터 입당해가지고 그 당의 대변인을 하거나 출마하거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업윤리. 너무 당연한 질문이셔가지고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미 관련된 기자들이 논평을 쓰고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저도 조국 신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1교시가 국어시험이고 2교시가 영어시험이고 3교시가 수학시험이면 1교시 국어시험 끝났다. 국민평가 끝났다. KBS 대담으로 디올백 평가 끝났습니까? 이게 좀 표현이 네. 김경률 비대위원이 보니까 네. 학창 시절에 뭔가 좀 뭐 있는 건지 시험 고사와 관련된 비유가 많아요. 근데 네. 이번에도 보니까 네. 그 뭐 1교시 국어 시험은 이미 종료 벨이 울렸기 때문에 2교시 영어 시험, 수학 시험이 남았다. 이제 이 얘기 그만하자는 얘기 들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사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내신 중간고사면은 기말고사 국어 시험 그냥 다시 보면 돼요. 네. 근데 수능 시험일 경우에 일생일대의 시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문과생이에요. 네. 근데 국어 시험을 망쳤어. 네. 그럼 다음에 시험 재수해야 하지 않합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의 성격 자체 총선이에요. 네. 중간 재보궐선거가 총선이기 그렇죠.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어 시험을 다시 치라는 집안의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부모의 예. 요구 그리고 예. 주변 동료들의 예. 요구.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라지지가 않고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방송사들이 여전히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나올 때마다 그 질문을 안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근데 사실 이게 그 기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정에 밝은 보수 우파 패널들도 끝났다. 이제 김건희 여사 독일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서슴지 않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거 끝낼 이슈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뭐 개항을 현장에 갔었지만 시민들도 아 이거 이제 대충 끝났다. 이게 아니라 수사해야죠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규정하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는 자기가 이제 처음 김건희 리스크 이 말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잠길 뻔했다. 하마터면 잠길 뻔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말 조심하라 그렇게 했는데 예. 이거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죠. 네. 네. 잠길 뻔했다. 이거 국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잠길 뻔했다. 이게 뭐예요? 예? 지읒 잠긴다라는 건가요? 보통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것 그렇죠. 같은데. 담그다. 담그다. 네. 이게 사실 조폭용어입니다. 예, 이런 거 무서워서 쓰면 안 되는 말인데 김경률 비대위원 입에서 또 나왔다. 예, 그러니까 그 상당히 이제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이었던 모양이다.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요. 네. 이게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앞선 그 대표들도 여러 가지 문제를 참지 못하고 결국 내보내는 방식을 그렇죠. 선택했잖아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이번에 그걸 제지당한 경험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라는 표현을 따라보자면 진정한 내부 총질을 당한 것이거든요. 진정한 내부 총질. 예.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준석 대표 초선할 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사라지니까 예. 좋다라는 예. 취지의 예. 이야기였는데 예. 이준석보다 더 센 내부 총질러가 온 겁니까? 뭐 그렇게 본인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예. 없다 보니까 예. 지금이야 이제 워낙 총선이 코앞이고 잦아들어서 이 문제를 1차적으로 지금 수면 아래 내린 것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네. 잠길 뻔했다라는 표현은 결국 거기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여전히 다시금 이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주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윤한 갈등 2차전, 3차전, 4차전 이게 어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예. 예. 계속.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이제 상황이 있다라는 예. 것을 또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진짜 네. 잠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위기들이 사실은 예.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메시지 관리라는 게 엄밀하게 하나하나 1대1로 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도 보면은 이제 말 조심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어제는 이수정 교수의 발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가 라디오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품법 얘기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했습니까? 명품 얘기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 네. 근데 왜 관심이 없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너무 솔직히 여기까지만 했으면 그나마 50점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칸 더 나갔어요. 뭐라고 했냐? 아니, 한동훈 위원장 인기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이 수원에 왔을 때는 반응이 별로 없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오니까 인기가 확 다른 온도 체감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쌈을 붙이자.
닥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인기 없는 선거를 우리 위원장이 정말 열심히 치르고 있어 이런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본인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진솔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것들이 좀 잘못 비치면 결국은 비대위원까지 물망까지 올랐던 분 아닙니까? 이게 한동훈의 메시지로 또 오해가 될 수가 있는. 너 또 이제 네가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 대선 후보 행세하고 다니는 게 아니냐? 대통령실 위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제 악효과를 낳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도 말조심하라고 메시지를 내렸던 거는 아마도 당정 관계에서 발언을 주의해라.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말을 안 듣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네. 이수정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는 안에서는 약속대로는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백합 국합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계속 총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하지 마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양해가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네요. 예? 그 균열이 일한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걱정하시지 않게 비대위원들 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수정 툭, 김경률 툭, 이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한 경기 수원정이라는 데가 민주당이 당선되는 데요. 기본적으로 수원 밭 자체가 굉장히 야당에 유리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역에서 선거를 이기고 싶잖아요. 지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로 나온 게 아니고 한동훈 아바타가 아니고 자기 선거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고 한 칸 더 붙여서 얘기하면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 경고 메시지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은 발언 같긴 한데 우리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의 김종혁 그 조직 부총장도 어제 라디오 인터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년 대담회 때 평가를 해달라고 했더니 저희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서는 아쉽다는 말씀이 많았다 이랬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과나 의지를 표명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결국은 이 얘기도 이제 그 대통령 대담 전에 만약에 나온 발언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조직 부총장이라는 자리는 닭의 사무총장 밑에서 선거를 지휘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 심정도 이해가 가요. 왜? 이분 출마지가 경기 고양병이에요. 일산 동구입니다. 거의 민주당 벨트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사력을 다해 싸워도 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구 유권자들한테 민심 체감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를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기는 게 1번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선거에 가까울수록 더 진솔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선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리스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선거 뛰기 굉장히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툭툭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날마다 듣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선거할 수 없어. 이러다 큰 표 차이로 집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해다오.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MBC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받은 가방, 이거를 대통령실의 기록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도대체 이게 언제 국고에 귀속이 됐냐? 뭐 이런 등등을 MBC가 물었던 거예요.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영화관 갔을 때도 똑같은 논리였죠. 그리고 이제 부산의 집 갔을 때도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근데 재판에서 졌잖아요. 부산의 집은. 그래서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아마 항소를 항소를 할 했겠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국익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은지 기자님 말씀 좀 해주세요. 국익이 내셔널 인터레스트 아닙니까? 이거 외교가 용어 아닙니까 이거? 내셔널 인터레스트인데. 네. 근데 여기서 내셔널은 어디 있고 인터레스트는 어디 있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 이익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과연 개인의 이익인지 국가의 이익인지 글쎄요. 이게 이미 1교시 국어시험 망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망친 정도가 아니고 꽈락인 것 같습니다. 꽈락이다. 이거 복구가 안 된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봉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예. 여러 언론사들이 했고 예, 예. 단체들이 했는데 예. 그때마다 건건이 다 예. 자력으로 공개한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예. 대부분 다 소송을 가고 그것도 1심에서 끝난다고 공개하지 않아요. 예. 항소심까지 가고 3심 판결까지 받아야지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보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대통령실이라는 이야기는 그거긴 해요. 이제 앞선 정부도 그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뭐 사실 이 건만이 아니라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앞서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김정숙 여사 관련한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 이슈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네. 똑같이 그렇게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수정 교수 공천 받을 수 있겠죠? 오늘 단순공천 명단에 없는 거죠. 아, 네. 우선은 서울만 발표. 아, 네. 서울 아니고 네. 광주까지 했네요. 광주까지 네. 했는데 명단에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직 없는 거죠. 아직 네. 없는데 네. 이분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한동훈 위원장은 띄우고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없음을 이제 실토한 이 예비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채널A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언론 접촉을 늘린다. 간담회 추진 검토. 그렇지만 대통령실은 결정된 바 없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사실은 신년 회견도 그토록 기자들이 요구하고 주장했으나 결국은 미니 다큐. 이걸로 이제 정리가 됐고 그 이후에 후폭풍은 말도 없이 거셉니다.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는 또 왜 찍은 건지 알 수 없지만 또 그게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어요. 자, 이거 취재한 내용이 좀 아니 각사마다 좀 요청이 왔습니까? 그 뭐 아직 공식적으로 온 거는 제가 접한 바는 없는데 네. 아마도 지금 양상을 비춰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이 보도가 신빙성이 없는 보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신년 대담에 대한 대담 이후에 뭔가 새로운 언론과의 후속 조치로서 네. 만남의 장을 준비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브리핑이었어요. 네.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요거를 검토하고 있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예.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담을 하고 예. 또 보도국장, 편집국장 각사를 불려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럴 경우에 그 앞에 있는 대담에 대한 평가가 어때야 이걸 하는 겁니까? 좋아야 되는 거죠. 좋아야 되는 거죠.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네. 대통령이 네. 명확한 가치 제가 대통령한테 조언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도 이렇게 그 후속적으로 언론과의 미팅을 잡기로 한 거는 네. 두 가지 판단 준거에 기인한 것 같아요. 하나는 네. KBS 이제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그 대담이 방영된 이후에 이튿날에 네. 우리 KBS가 보도자료를 냈어요. 보도자료를.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특별 대담이 닐슨 코리아 집계 기준으로 예. 그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찍었다. 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방송사 기준으로 얘기하면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아, 밤 라고? 10시라는 심야 시간에 네. 흥행몰이에 성공했다고 한 건데 아.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이 어제 라디오 나서 한 얘기 들으니까 나도 봤다 이거예요. 네. 시청률이 지금 8.7%, 네. 최고 시청률 9.9%라는 겁니다. 네. 시청자 중에 상당수는 네. 민주당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치환을 한 오류가 있을 수 있냐면은 물론 대통령실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이 시청률이 높다는 게 본인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다는 의미로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유가 사실은 부정적인 이유도 많은데 네. 긍정적인 이유가 많았던 것으로 치환해서 오인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선회를 했을 수 있다. 그런 판단 준거가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실이나 여당이 고무됐던 지표가 하나가 뭐였냐면 그 설 전에 했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네, 네. 거기서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에 육박했어요. 그 39점 몇 프로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2%로 나타났는데 네, 네. 이게 뭐냐. 지난해 6월 5주차에 42.0%를 찍은 이후에 최고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느끼기에는 설 전에 우리가 대담을 했는데 시점도 잘 골랐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일일 지표를 보면 어떠냐. 대담 전날에 최고를 찍었어요. 네. 그다음에 대담 당일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담한 다음날 더 떨어져요. 네. 근데 그런 일일 지표 추이를 보면은 예. 이게 꼭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이런 지표를 또 뭔가 좀 전체 뭉뚱그려서 대담의 성과로 포장을 하는 오역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대담이 좋았다. 네. 국민을 설득했다.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언론 간의 한 수위를 높여서 네. 보도국장, 편집국장 불러서 간담회를 하자. 네. 뭐 이런 얘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겠죠. 아,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구 기자님 그 분석에 따르면 오판하고 있는 거네요. 잘못 보고 있는 제가 거 아닌가. 오판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네, 이게 네, 제가 해석한 네,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왜냐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뭐 제가 대통령실 내부 흘러가는 얘기를 이제 뭐 들으면
충분히 능히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대통령님, 대담했더니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이거 딛고 한 번 더 좋아, 빠르게 한 번 더 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보고가 들어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한번 잡아볼까 했다가 실제 분위기가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충원을 드리는 거죠. 우리 엑스포 개표 충원을 드립니다. 엑스포 개표 전날에 언론사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결선 투표 가서 역전승한다고 했잖아요. 결과 어땠어요? 사우디리아드 119표, 그다음에 서울, 부산, 그러니까 한국의 부산은 29표 득표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해진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면밀하게 대처하는 것이 여당이나 대통령제 총선 관리에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이기는 줄 알았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오판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선제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라라는 얘기를 해드린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독일은 가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님? 글쎄요,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 이런 분들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이슈는 김건희 여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가고 정오판- 말고에 대한 이슈이니까요.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여튼 본인이 본인의 행보이니까요.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가야 될 모양새는 맞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 여튼 뭐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는 통엠바고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여튼 지금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류 변경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는 것도 열어두고 고민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는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여론이겠죠. 네, 김건희 여사 의사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 보면 밑자락은 깔고 있는 거죠. 조정훈 변호사 말씀해 주셨지만은 각종 라디오에서 이제 예를 들면 조정훈 의원이 먼저 나와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집안일에만 갇혀서 대외 업무를 못 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밑자락을 깔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건희사랑 팬클럽 회장이신 강신엽 변호사 나와서 독일 순방도 적절히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관사연금이에요. 관사연금 해제 시점이 언제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대외 활동 안 하고 있으니까. 관사연금. 뭐 이렇게 민주화운동 이런 건 아니지만은 여하간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또 외교 활동에 있어가지고 그 일정을 수행해야 될 책무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무조건 김건희 여사가 왜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독일을 왜 가야 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계속 요구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한 사과를 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지지하는 사람이건 안 하는 사람이건 간에 우리 관사연금을 해제하는데 방점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하지 않겠냐라고 다들 그 판단을 했는데 그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뭐 아쉽다. 뭐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은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수의 국민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총선 끝날 때까지는 좀 계속 연금된 상태로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해보죠.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준석 대표 향해서 아주 그냥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지만 중도 확장 가능하겠냐. 기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방어 골을 막는 건 이미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골 더 많이 넣겠다 지금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골 넣는 전략만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지금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은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보다는요. 한동훈 위원장보다는 민주당이 얼마나 더 잘하느냐, 그에 맞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 같이 보세요. 이게 뭐냐면 한동훈 그 위원장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봤지만 네. 명민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거친 발화가 됐을 때는 네. 다 이유나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한 위원장하고는 네. 어떤 인연이 있어요? 뭐 예전에 제가 검찰 출입 기자를 했을 때도 만나본 예. 사람이 있고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한동훈 위원장을 뭐 그 한나땡 이런 얘기를 정말 한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치밀하게 준비하는 전략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제 숱한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재벌 총수들을 상대하면서 굉장히 권력자들과 싸우는데 학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정치 초년병이라고 폄훼하는 거는 네. 결국 민주당이 선거를 지는 방향인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나를 세웠다. 결국 네. 말을 꺼낸 게 뭡니까? 네. 돈봉투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재벌하고 붙어 먹지 않냐. 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다음에 룸살롱 가서 네. 니네 그 욕설. 5.18 기념한다더니 광주 가서 룸살롱 가서 네. 종업원한테 욕한 거 아니야? 네. 사실은 팩트에 기반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예 뭐 비사실적인 얘기를 네. 소설을 쓴 게 허구를 쓴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논쟁의 장이 프레임에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정확하게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86세대를 향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정당의 주류들이고 이 사람들이 돈봉투 돌렸고 네. 그리고 재벌들하고 뒷돈 받았고 네. 룸살롱 가서 이런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발화를 강하게 거칠게 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덫에 걸린 거예요. 네. 들어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들도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을 쓰지 않았냐. 네. 그리고 룸살롱 스폰서 검사들도 김영란법 위반 대상인데 100만 원 미만으로 조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국민들 귀에 안 들릴 거야 아마 그 부분들은. 네. 결국은 도돌이표로 돌아오면 86 운동권 심판론 프레임에 가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강한 어조를 공격해서 덫에 걸리게 하고 네. 자기 의제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거친 발화의 이면에는 네. 이런 계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한동훈 위원장 시대에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A부터 Z까지 다 점검하는 대표는 처음 봤다. 근데 다 써와가지고 다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간대요. 밥도 안 먹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리더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그 당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센 발언을 하고 운동권 프레임에 가두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거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운동권 심판론으로 이번 총선이 갈까요? 결국 핵심은 공천이라고 보는데요. 공천 혁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여튼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주류가 얼마나 희생하는지는 조금 더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상징적으로 강남에서 박진과 이원모 두 사람을 정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딴 사람을 주겠으니까 각각 조금 더 어려운 지역을 가라라고 네, 해서 박진 장관은 지금 고향 예. 심상정 의원 지역구가 예, 붙일 수도 예. 있다는 말이 나오고 예. 있고요. 그리고 이원모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수원에 이제 김진표 의원 빈자리를 경쟁 지역으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동강 벨트를 정리하고 이제 기타 등등 지금 무언가 정리하는 일사불란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공천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정리되기보다는 갈등이 이제 막 가시화돼서 아직 절정을 찍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교되는 지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공천을 어떤 식으로 혁신하는지를 좀 보여줘야지 네. 여기서 민주당이 좀 더 득점을 해가지고는 뭔가 분위기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뭐 갈등의 복판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어디로 갈 거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이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을 두고 네. 당내 다양한 사람들이 발화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임 전 실장이 지역구를 옮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역구로 옮겨라. 왜냐하면 사실은 네. 본인이 중진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진에게 이제 험지 출마를 강요한다는 게 물론 공식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성동 갑이죠.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도전을 이유로 서초로 옮겼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지역구와 일치할 수 있는 임종석 전 실장을 데려온 거예요. 모셔온 네, 겁니다. 예, 예. 물론 모양새상으로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벨트에 중진들을 험지 차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모양새와 민주당에 있는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은 꽤 했지만 네. 실제로 험지에 도전하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친명과 친문의 내용으로 이게 사실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임종석 실장이라면 그런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고 결국은 본인도 험지에서 중량감
중량감 있는 인물과 선거를 치르는 것이 네. 당을 위해서도 네. 본인을 위해서도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제가 출마지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물론 본인은 아마도 이제 사실은 뭐 종로 출마도 예전에 저렇게 네. 했다고 들었는데 네. 여하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제 김두관 의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진이나 이렇게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네. 낙동강 벨트에서 전선에 싸워달라. 예, 예. 그리고 강원이나 충청에 와서 험지에 싸워달라 하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제 보면 임종석 의원이 연고가 없더라도 네. 그런 지역에서 도전을 하는 게 본인의 정치 인생을 한 단계 네. 업스케일 시킬 수 있는 예, 예. 중요한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도전 할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이 친문계의 입장은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임종석 험지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주류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한 명이라도 보여달라 이것이거든요. 그래야지 리더십이라고 그런 게 생기고 당내 결합이 생긴다. 왜 한쪽에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라고 네. 하는 것인데 네. 2016년에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공천이 성공했던 이유는 네. 선제적으로 그 당시 주류라고 불렸던 이해찬, 정청래 두 사람을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날리면서 그렇죠. 컷오프를 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리더십과 힘이 생겨가지고는 선거 승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예, 이야기를 예. 합니다. 그래서 첨언을 좀 드리면은 네. 그래서 저도 임종석 전 실장만 예를 들어 험지로 가라는 게 아니고 네. 그 예를 들면 조정식 사무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안민석 의원이라 이런 분들이 사실은 민주당이 텃밭에서 네. 4선 5선씩 하신 분들 아닙니까? 5선이죠. 5선이죠, 그죠? 5선, 6선. 예, 5선 6선인데 네. 기본적으로 국회의장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당을 먼저 생각한다면 임종석 실장한테 만약에 험지를 출마하라고 권유할 수 있으려면 우리 김문지 기자 말처럼 네. 본인들부터 결자해지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민주당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조정식, 안민석 이런 의원들에 대한 결단은 사실 당 내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을 향해서는 당신부터 좀 경선하는 모범을 보여라. 왜 늘 단수공천이냐.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민주당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지금 그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당초에 많은 분들은 이제 공동선대위로 해가지고 두 전직 총리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공동선대위를 맡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김은지 기자님?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찬 대표의 그립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제 크다 이런 이야기가 그렇죠. 많았었는데요. 네. 그것을 전면화함으로써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그리고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게 된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통합선대위를 꾸려달라는 요구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민주당의 자원이라고 하는 게 이해찬 전 총리만이 아니라 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두 공동선대위원장의 역할도 좀 더 주목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해찬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다른 반발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민주당 내부가 워낙 그렇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를 굳이 골랐다는 거는 일단은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지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거를 크게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격 요건에서는 일단 통과라고 보여지고요. 당내 네. 이론을 제기하기 약간 어려운 사람이긴 한 것 같다. 지난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네. 다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은 지금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문명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 양자의 정체성에서 공통 분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을 텐데 네. 아마도 이해찬 대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격자가 아닌가 싶어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중요한 네.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인연으로 문재인 대통령과도 연이 닿아 있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치르는 과정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친문과 친명을 아우를 수 있는 개파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때문에 선대위원장을 맡겼고 결국은 그건 뭐냐 한편으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친문과 친명이는 누구나 칼질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네. 누군지 결국은 그 뭔가 지금 정치 욕심 더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호하게 뵐 수 있는 장소를 고른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진 이해찬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게 아닌가 네. 싶기는 합니다. 네. 이해찬 대표가 조정식, 안민석 두 의원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릴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안민석 의원은 아마 근데 본인 친명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마 입장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도 단수공천을 막판에 정책위 의장이므로 바빠서 당신 단수공천 이렇게 준 사람이 바로 이해찬 대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단수 받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특혜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추미애 전 장관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험지 차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 서울 안에서 민주당 험지라고 하면 네. 결국은 이제 뭐 동작이나 이런 지역이 좀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동작에 이제 그 이수진 의원이 이제 나가게 네. 될 경우에 뭐 네. 물론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은 네. 현역 의원이시기 네. 때문에요.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붙게 되는 대진표라서 굉장히 센 라인업이긴 합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여의도 호사가들이 말을 하긴 하던데요. 네. 어떤 지역으로 나가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네. 열려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오늘 아침 그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미애 대표 한 명만을 어디에 뭐 그 보내고 이게 아니라 세트 플레이.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세트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게 검찰 개혁이냐? 했더니 확인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추미애 장관 플러스 알파 해서 여러 명을 어떤 뭐 군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이렇게 보내는 이런 컨셉이 있는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다 됐네. 그래도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극우 유튜버 논란에 휩싸였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장인데요. 공식 유튜브에 이분이 뭘 올렸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엄호하고 옹립하고 옹호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려서 논란이 되는데요. 그 영상 한번 일단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뭐 짧게 올렸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전쟁이죠?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옛날에 전쟁인지 이야기했었죠. 어느 전쟁인지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갈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 중립 의무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일단 이게 보면은 네. 저게 남북 관계를 상정하는 전쟁 문제를 얘기한 거라고 하면은 네. 몇 가지 측면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사실은 소관 부처가 아니에요. 공무원 인재개발이라는 거는 제가 아는 게 맞다면 기본적으로 행안부 뭐 산하기관 이쯤 될 것 같은데 네. 인재개발원장이 남북관계 문제를 왜 얘기합니까? 기본적으로 그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소관 부처 책임자는 네.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으로 제한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발화 주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고 더군다나 그 내용이 남북관계에서 전쟁을 대통령이 각오해서 결심을 전해주는 내용이 맞다면 네.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정 요소가 많은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결심을 대독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유튜브에 튼다는 거는 네. 정서적인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들을 조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나쁘게 해석해서 만약에 퍼져나가면 네. 증시 추락이라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 대한 평가, 국제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발화의 주체라든가 형식 내용 모두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떻게 인사혁신처 소속이네요. 인사혁신처인가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임명 때부터 이미 논란이 많았던 맞아요. 인사고 예. 사실 예정된 참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차관급자리거든요, 여기가. 아이고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공무원들이 재교육 받을 때 가는 곳입니다. 우리 네. 공무원들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교육 받을 때 이런 극우 유튜버성 이야기를 심지어 국가 세금을 받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매섭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불거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유튜브 영상을 조금 더 찬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봤더니 윤 대통령님의 북한을 대하는 스탠스를 확인시켜주는 증거들을 우리는 다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그 생각을 하신 지가 이미 상당히 오래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면 인재개발원에서 뭐 반도체 미래라든지 R&D 예산의 쓰임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이 전쟁할 결심을 했고 평화는 전쟁으로 쟁취해야 된다라는 식의 타이틀을 가지고 뭔가 가르친다. 그리고 다른 썸네일도 봐도 전 국민 울려버린 대통령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국가홍보처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네. 대통령 개인 유튜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아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 유튜브라 하더라도 이런 얘기를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걸 이렇게 다룰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심각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북진론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제기를 해서 또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또 천공 영상이 공개되면서 또 큰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은 잘 안 다루고 있지만 이런 등등의 상황을 보고 또 여기에다 대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연구원장이라는 분이 인재개발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대통령의 마음을 마치 본인이 전달해 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개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좀 섬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여라도 정말 전쟁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네. 그 남북 관계라는 게 이 정부 들어가지고 사실 네. 경색돼 있고 맞아요. 뭔가 지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 그 선대에서 했던 유언마저도 지금 이제 폐기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정도로 경색되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지금 불이 붙어 있고 예.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라는 게 저는 정말 사실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한반도가 전쟁 위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남북 관계라는 거 전례 없을 정도로 네. 뭔가 쌍방이다 서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어때야 되냐? 그럴수록 더 진중한 방식으로 뭔가 근엄하게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대담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일회성으로 통일을 하냐마냐 소비할 게 아니고 그 현실 인식, 대통령 현실 인식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주변 그 열강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런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대통령도 위기로 느낄 정도면 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도 예. 뭔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할 겁니다. 불안감이라는 네. 게. 엄습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예. 뭔가 논리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을 찾아야 된다. 예. 그 얘기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자유의 북진이라고 뭔가 북진 통일 비슷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네. 뭔가 이 위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예. 신호들을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러이러하게 준비하고 있다 태세를 얘기하는 게 돼야 되는 것이 네. 한쪽을 괴멸하는 수단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예. 굉장히 국민들한테 안 좋은 신호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들이 또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과거에도 보면 그렇죠. 북한의 위기를 조장해서 편승해서 뭔가 표를 결집하는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환으로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역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공식적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보도국장 편집국장 간담회를 한다면 네. 이 문제가 가장 큰 의제로 다뤄져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정된 질문지 다 필요 없고 제가 묻는 대로 다 답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그 대통령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기되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의 입장이 도대체 뭔지 현재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도탄에 빠진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중국과 러시아 외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답답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무려 3분이나 3분 초과. 초과가 됐습니다. 오늘 시원한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주 좋습니다. 이 컨셉. 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박성준 의원이 방금 입장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에게 선대위원장 제안했다는 기사는 오보다. 오보래요? 정정보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네요. 논의한 바 없다. 어제 예. 오늘 오보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민주당발 오보가 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정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